2020년 대덕 혁신교육지구 어린이 청소년 여가 활동에 함께할 마을 강사 선생님들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마을 강사 선생님들의 기본 교육에서 강의를 맡게 된 서울시청에서 교육자문관으로 일하고 있는 박동국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39명의 우리 대덕 마을 강사 선생님들과 그 마을 교육 공동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1시간 정도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시간도 그 마을 강사의 자세와 역할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우리 대덕 마을 강사 선생님들과 이렇게 좀 이야기를 나눌 이 마을 교육 공동체는요, 사실 선생님들이 들으시기에 좀 생소하신 단어입니다. 대덕에 마을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을 교육 공동체라는 것이 무엇이지? 그 공동체가 실제 어떻게 운영돼야 되는 건지? 이렇게 많은 질문이 좀 있으실 겁니다. 아마 교재를 받으셨을 텐데요. 교재를 보시면 제 전화번호와 이메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제 강의를 들으시고 궁금하신 내용이 있거나 함께 또 의견을 주실 게 있으시면 또 후속적으로 이렇게 연락을 주시면 저도 이렇게 계속 이어서 이렇게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준비한 PT를 보면서 이렇게 강의를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마을교육 공동체로 가고 싶은 학교,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라는 주제입니다. 저는 첫 번째로 우리 대덕이 지금 이제 혁신교육지구를 아주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대덕이 이 마을교육 공동체로 새로운 모델, 이런 모델을 좀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7가지 정도를 한 첫 번째로 이렇게 제안을 드려봅니다. 이 제안을 드린 내용들은 그 마을교육 공동체와 좀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이 얘기가 마지막 부분에도 더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드려보면 첫 번째로 민주주의가 튼튼한 대덕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대덕도 지금 여러 가지로 지방자치 시대에 맞게 주민들이 많은 참여를 통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실 텐데요. 저는 이 대덕구 전체 또 이 대덕구 안에 있는 12개 동이 이렇게 다 같이 주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민주주의가 좀 잘 작동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사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떤 다른 경계, 그러니까 다른 분야, 다른 기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경계가 좀 심합니다. 그래서 이 경계와 차이를 좀 뛰어넘어서 활동하는 그런 대덕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좀 전에 또 말씀드렸는데 대덕이 되게 이제 인구도 많고 큰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12개 동단위로 좀 잘게 나뉘어서 동단위로의 어떤 주민의 참여, 또 마을 강사의 참여, 이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대덕의 모든 민과 관의 기관이 협력하는 그런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마을교육 공동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사실 이 대덕의 마을에 학교도 많이 있고 대덕구청을 포함해서 또 교육청도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교육 관련 기관, 시민사회 단체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민관 기관이 서로 협력을 해야 합니다. 이제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협력이 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는 대덕에 있는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이 정말 활기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이제 국민소득은 되게 높아졌고요. 이제 선진국 수준으로 높아졌고, 경제력도 되게 아시죠? 3만 불이 넘은 나라와 그 다음에 인구 5천만이 넘는 3050 클럽이라고 있는데 그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7번째로 거기 안에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세계 강국입니다. 강국인데
이렇게 행복 지수는 이렇게 높지가 않아요. 조금 있다가 이제 나오면 행복 지수가 나올 텐데요. 행복 지수가 이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의 삶과 또 어린이 청소년들의 어떤 행복 지수가 상당히 낮거든요. 대덕도 뭐 전국적으로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다르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는 어린이 청소년이 활기찬 그런 대덕이 되어야 한다. 네, 그렇게 좀 제안을 드려보고요. 그리고 이 어린이 청소년이 활기찬 대덕은 아까 주제에도 나왔지만 가고 싶은 학교, 살고 싶은 마을이 다 같이 노력해야 되는데 어떤 거리로 할 거냐.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문화예술, 체육으로 활기찬 대덕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문화예술, 체육으로 일상이 행복한 그런 어린이 청소년이면 아주 되게 건강해질 것이고요. 많은 사람들과 교류도 할 것이고요. 그래서 되게 넓고 깊은 그런 사람으로, 어른으로 성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무엇보다도 이 마을교육 공동체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잘 발전시키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가장 중요한 사람을 우선으로 하는 그런 대덕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지금 드리는 7가지의 저의 어떤 이 문제 제기는 이 마을교육 공동체의 어찌 보면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세계 유엔에서는 매년 그 행복 지수를 발표합니다. 그래서 그 발표하는 것을 이제 내용을 세계 행복 보고서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월드 해피니스 리포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년 이게 보시는 것처럼 이제 세계 행복 지수를 유엔에서 발표를 하는데 저는 이제 한국의 순위가 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 2018년도에 나왔을 때 57위를 했는데 156개 국가 중에서 57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순위가 높으냐 낮으냐를 논하기 전에 저는 이 행복 지수는 무엇으로 측정하는가를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이걸 준비했거든요. 저게 보면 1인당 GDP가 있고요. 사회적 관계, 건강 기대 수명, 자율성, 기부, 부패 인식이 있는데요. 올해 2020년도 거의 비슷합니다. 예. 그 중에서 저는 한국이 156개 국가 중에서 57위를 했지만 1인당 GDP를 보시면 28위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순위보다 절반 이상 앞서고 있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건강 기대 수명을 한번 보십시오. 전체 순위는 57위인데 건강 기대 수명은 전 세계 4위입니다. 세계에서 건강한 나라죠. 이게 탑5 안에 들어가 있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자율성 부분에서는 139위이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관계에서는 95위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순위보다 한참 아래에 있는 거죠. 이거는 잘 살고 건강해졌지만 사람 사이의 관계와 사람이 스스로 자율적으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너무나 낮다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기 1등인 그 핀란드와 우리나라를 보시면요. 핀란드가 자율성이 96점이면 한국은 58점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관계로 보시면 핀란드가 96점이면 마찬가지로 한국은 80점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핀란드가 저 당시에 1등을 했는데 사실 그 건강 기대 수명은 사실 핀란드보다 우리가 앞서고 있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네. 그리고 이제 1인당 GDP도 그렇게 큰 차이 안 납니다, 사실. 그런데 핀란드가 1등을 했던 이유는 저렇게 사람 사이의 관계, 사회적 관계와 자율성 이런 부분에서 우리나라와 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런 수치를 보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어떤 생각을 해야 돼,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겠다. 보시면 되고요. 매년 저렇게 세계에서 행복 보고서 발간하면서 행복한 나라로 가장 주목받는 나라가 덴마크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뭐 이제 핀란드가 1등을 하고 있어서 그런데 많은 뭐 매체를 통해서 아마 보셨을 겁니다. 덴마크는 2012년, 2013년 그리고 2016년 1등을 했고요. 뭐 2018년 3등을 했는데 이 덴마크가 왜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가 됐는지 보여주는
덴마크를 소개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면 6개의 키워드가 나오거든요. 그 6개의 키워드 잘 살펴보시면서 한번 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I am happy. I'm very happy. happy, yes, yes. 함부르크에서 덴마크 국경을 향해 주민들이 함께 코펜하겐의 중앙역 앞입니다. 잘 보셨죠? 그 6개 키워드가 나와 있는데요. 자유, 안정, 평등, 신뢰, 이웃, 환경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린 사람을 중시하라는 것과 그 다음에 경계와 차이를 넘는다는 것, 그 다음에 민과 간이 협력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제안을 드렸죠. 근데 그 덴마크의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비결 중에 제가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 다 이 행복 키워드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것은 덴마크가 저 6개 행복 키워드가 서로 선순환적으로 잘 이렇게 굴러가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이유이거든요. 보시면 신뢰의 나라입니다. 덴마크에서 직업인들 중에서요 가장 신뢰를 받는 직업군들이 누구인지 아세요? 놀랍게도 정치인이 가장 신뢰가 높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정치인들이 젊고요, 젊고 또 열심히 하고요, 그리고 특권 별로 없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덴마크인들이 정치인이 이렇게 신뢰가 되게 높고요. 뭐 그런 것과 좀 비교해 보면 핀란드 최근에도 이렇게 언론에도 소개가 됐는데요. 핀란드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핀란드 총리가 있습니다. 그 핀란드 총리가 만 35살의 여성입니다. 핀란드 역사상 최초거든요. 사실 이렇게 보면 어떤 핀란드도 그렇게 보면 어떻게 그 사회가 운영되는지를 좀 알 수 있고요. 그 내각의 상당수가 다 젊은 그 여성, 30, 40대의 어떤 젊은 여성이 장관들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좀 덴마크란 사회의 어떤 특징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되게 평등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대덕의 이 혁신교육지구가 이제 민간한 거버넌스를 이루어서 많은 사람들과 만나게 될 텐데 정말 평등한 관계를 좀 잘 유지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행복교육지구, 혁신교육지구는 누가 높고 낮음을 이렇게 또 이렇게 수직적인 질서를 강조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거든요. 좀 더 신뢰를 바탕으로 평등하게 많은 사람들과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또 터놓고 얘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려보고요. 나머지는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덴마크의 학교의 공통점은 대전에서도 지금 아마 뭐 행복학교 혹은 뭐 혁신학교 이러한 시도로 아마 다양한 걸 하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덴마크 학교는 우리나라가 지금 2011년부터 혹은 2010년부터 우리나라의 전국 각지에 지금 혁신학교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덴마크 학교가 보이고 있는 저런 공통점은 현재 한국이 지금 시도하고자 하는 혁신학교의 모습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학교가 이게 성적만 강조하는 그런 학교가 아니에요.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를 스스로 찾는 방법을 가르치는 곳이라고 하고요. 개인의 성적이나 발전보다 협동을 되게 중시합니다. 그래서
그 덴마크 학교의 학생들은 팀 프로젝트 활동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예. 과제 조별로 구성이 되어서 프로젝트 활동들, 발표 활동 이런 것이 거의 일상적으로 수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학생의 그 기간 동안에 저런 그 협동이 몸에 익도록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런 내용으로. 그리고 뭐 교장 선생님이 제일 높고 이런 것이 아니라 다 평등하게 이렇게 운영한다고 하더라고요. 학생, 학부모, 선생님, 교장 선생님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학교 운영의 주인이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충분한 시간을 아주 여유 있게 가지면서 자기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정말 학교에서 그 과정에서 스스로 탐구하는 그런 법을 배우는 그런 학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행복한 학교에서 행복한 인생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이런 모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덴마크가 이렇게 행복 사회가 된 것은 뭐 이렇게 짧은 역사가 아닙니다. 아주 놀랍게도 무려 15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그룬트비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철학자와 이자 목사이자 교사이자 지식인, 시인인 이 그룬트비의 영향이 좀 컸습니다. 그리고 협동조합 만들기 이런 걸 통해서 농촌에서 좀 시작이 많이 됐고요. 그다음에 달가스의 국토 개간 운동이 함께 저런 세 가지 씨앗이 뿌려졌기 때문에 현재 덴마크가 이제 행복 사회로 나아가고 있는데요. 방금 보신 그 세 가지 운동의 공통점은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5개의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신적 가치, 시민의 주도. 저는 대덕 그 혁신교육지구도 좀 시민들이 주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을 강사 선생님들이 좀 주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분들 되게 힘들게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숫자가 제한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마을 강사 선생님을 유시로 한 어떤 이 대덕의 주민들이, 시민들이 주도하는 그런 혁신교육지구가 됐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 다음에 비판의 자유와 상호 토론은 상당히 좀 우리 한국에서는 좀 이렇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근데 비판하면 이게 싸우게 되는 걸로 막 이어지잖아요. 관계가 나빠진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데, 비판은 그 소위 말해서 저런 비판적 사고를 가지기 위한 되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생각을 솔직히 드러내는 거, 그 솔직한 생각에서 설령 잘못됐다 하더라도 상호 토론 속에서 보완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참여하면 경제적 이득이 있었다. 저게 이제 보면 협동조합을 통해서 그냥 말로만 해서 그냥 긴 말을 통해서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경제적 이득으로 이어질 수 있게 참여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농촌에서 시작돼서 전 사회로 퍼져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런 걸 보면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단위로의 다양한 활동들이 대단히 중요하다. 탑다운 방식보다는 바텀업이라고 그러죠.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그런 방식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2019년에 대통령과 국민과의 대화에서 이제 국민들이 대통령께 저런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 중에 다양한 제안이 있는데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저 여학생이 저렇게 편지를 써서 대통령한테 보냈는데 보시면 좀 씁쓸합니다. 제 친구들은 쉴 틈도 없이 공부만 해서 주말에 만날 수도 없고 만약에 만난다 하더라도 반드시 문제집을 들고 나옵니다. 저 학생이 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우리 한국이 좀 저렇거든요. 저게 작년 한 11월인가요? 그때 이제 전 국민이 이제 생중계로 볼 때 나왔는데요. 저런 현상이 아직까지 있다는 게 좀 가슴이 아픕니다. 이런 우리나라 현실이 있죠. 저 장면은 지금 작년에 그 JTBC의 그 차이나는 클래스에서 방영이 돼서 국민들에게 되게 많이 호응을 얻었던 그런 내용인데요. 중앙대학교 김누리 교수가 강연했던 내용의 일부입니다. 저기서 소개된 걸 보시면 이탈리아 철학자 프랑코 베라르디라는 철학자가 있는데요. 이 프랑코 베라르디가 한국 사회를 저렇게 표현합니다. 한국은 강력한 현대 허무주의에 순응해버린 나라다. 강력한 현대 허무주의에 순응해버린 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베라르디는 한국 사회의 4가지 이제 특징을 얘기하는데요. 끝없는 경쟁,
그 다음에 극단적인 개인주의, 그 다음에 일상의 사막화, 그리고 생활 리듬의 초과속화로 저렇게. 그러니까 이탈리아 철학자 입장에서 한국을 딱 보니까 저렇게 보이는 거예요. 저는 저거 다 동의합니다. 예. 마을교육 공동체는요, 사실 저러한 한국 사회 특징, 그러니까 저런 특징을 상당히 좀 이렇게 감소시키거나 아니면 아예 없애거나 이렇게 하는 쪽에 했을 때 많이 이제 발현될 수 있다, 더 성공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그다음에 대한민국 청소년 정신지표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청소년의 사망 원인은 11년째 1위가 자살입니다. 그리고 자살 충동의 원인은 다 학원 문제입니다. 1등이. 참 저런 지표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제 각종 신문에 보시면 방금 보신 것처럼 저런 아주 안 좋은 지표들이 많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다 우리 마을 강사 선생님들도 다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예, 저런 신문 기사들도 있죠. 예. 2017년 한 해 451명의 학생이 자살 시도를 했는데 3월과 8월 개학 때 가장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국의 교육은 이제 좀 혁명적으로 변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렇게 우리 소중한 학생들이 저렇게 자살 시도를 하는데 아이들이 죽어가는데 지금 이러한 교육은 잘못됐다고 좀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좀 그럴 때가 왔다.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요. 또 김누리 교수는 좀 약간 극단적인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저렇게 표현합니다. 한국은 인간을 기르는 교육을 해본 적이 없다. 예, 너무 좀 센 얘기죠, 사실. 한국의 교육 백년사는 일본 제국주의의 30년, 그 다음에 독재 정권 40년, 그 다음에 민주정부 30년인데 이건 신자유주의 교육 정책으로 사람을 인적 자원으로 비유하고 노동 기계로 이렇게 좀 이렇게 부르는 혹은 그러니까 인적 자원으로 너무 강조하는, 그래서 인간 본연의 모습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인간을 기르는 교육을 해본 적이 없다라고 저렇게 극단적으로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국 교육의 목표가 바뀌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 저도 동의합니다. 예. 저는 이제 이 대덕의 혁신교육지구를 통해서 물론 이 대덕 혁신교육지구가 학교도 물론 포함하고 있지만 이제 마을 강사 선생님도 거의 다 학교 밖에서 이제 활동을 하시게 될 텐데요. 저는 학교 안의 교육을 포함해서 학교 밖의 교육까지 포함해서 한국 교육의 목표가 정말 인간을 포커스를 두고 인간을 기르는 교육으로 전환을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런 시점에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좀 동의하는 말씀 드리고요. 독일에 이제 저 강의에서는 독일 사례를 많이 말씀하시는데 독일의 그 교육 철학, 독일에서는 교육 방식 첫 번째가 빌둥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빌둥. 그런 개념인데 인간이 가진 고유한 능력을 끌어내는 것이 교육이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선천적으로 혹은 후천적이라도 가지고 있는 고유한 능력을 그렇게 잘 이렇게 발현될 수 있도록 끌어내는 것을 교육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 방식은 강한 자아로 키우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강한 자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심지가 굳은 거죠. 강한 자아로 키우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약한 자는 상당히 많은 어려움에 노출되는데 우리의 학생들, 청소년들의 강한 자아를 가진 어른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 그것도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면 타인과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을 또 얘기합니다.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아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다 이제 똑같은 얘기가 다 이렇게 서로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데요. 행복지수에서 사회적 관계가 우리 점수가 안 좋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회적 관계가 바로 타인과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타인과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행복의 감수성을 높여주는 것. 결국에는 다 사람이 행복하게 살려고 지금 이런 많은 활동들을 하는데요. 행복의 감수성을 높여주는 것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보여주는 독일에는 있고 한국에 없는 세 가지가 있는데 성교육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치교육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생태 교육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저는 한 번 더 저 차이나는 클래스를 한번 시간 내서 다시 보기 같은 걸 통해서 한번 더 봤으면 좋겠어요. 예. 독일의 교육을 어떠한 철학을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는지를 봤으면 좋겠고, 저기 마지막 장면 보시면 지금 한국이 지금 장마 때문에 난리잖아요. 예. 이 장마가 사실 이렇게 길게 되게 지금 상당히 몇십 년 만에 긴 장마잖아요. 이 장마가 이렇게 긴 이유가 다 이유가 있죠.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기후 변화 때문입니다. 예. 기후 변화가 지금 상당히 심각해요. 예.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 북극에 있는 그 제트 기류가 좀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북극이 막 온난화 지역으로 바뀌면서 하다 보니까 하여튼 그 영향의 여파로 계속 이렇게 이상현상이 지금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런 생태 교육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더더욱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두 번째로 보여줄 영상이 바로 이제 공부 못하는 나라 독일이라는 영상인데요. 예, 독일은 그럼 과연 어떠한 철학을 가지고 독일의 교육을 하고 있는지 한번 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독일의 고3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우리는 쿠벤 고등학교의 고3인 미아의 하루를 쫓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고3인 미아는 지금 학생회장까지 맡고 있습니다. Mein Name ist Mia, ich bin Schulsprecherin am Kuchen-Gymnasium, habe da heute 4-stündige Leistungskursklausur Englisch, muss dafür natürlich dann viel lernen immer vorher. Und als Schulsprecherin muss ich zwischendurch natürlich dann auch mit den anderen Leuten in der Schule ein bisschen mich unterhalten, Briefe abgeben, so ein bisschen Papierkram machen vor allen Dingen. 그렇다면 독일의 고3들은 입시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는 걸까요? Ich bin Schülerin der 13. Klasse, das heißt, ich mache jetzt Abitur hier in Deutschland. Das ist natürlich viel Stress so, weil wir viele Klausuren schreiben, sehr lange Klausuren schreiben, viele Hausaufgaben aufbekommen, viel lernen müssen natürlich. Das Schuljahr ist auch kürzer als bei den anderen Klassen. Wir sind schon im April fertig mit der Schule. 아헨시의 쿠벤 고등학교, 대학 진학을 위한 인문계 중고등학교입니다. 미아를 따라 들어간 역사 수업 시간. 역사 과목은 독일의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과목 중 하나입니다. 이 고등학교의 역사 수업은 책을 읽고 발표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니 수업을 받으려면 일주일에 책 한 권을 읽어야 합니다. 오늘 발표할 학생이 자신이 준비한 발표 자료를 친구들에게 돌립니다. Der Titel ist Alexander, der Traum vom Frieden der Völker. Geschrieben hat das ein Herr Dr. Philosoph S. Fischer Fabian. Er hatte nämlich schon, seitdem er mit seinem Vater Griechenland unterworfen hatte, hatte er die Vorstellung von einem großen makedonischen Reich. Das wollte er auch immer weiter ausdehnen. Er hatte auch von seinem Vater 토론 주제와 분위기, 대학 수업 못지 않습니다. Teile sind vielleicht etwas schwer zu lesen, wenn so die Verwaltung ganz kleinschrittig beschrieben wird, aber insgesamt hat es mich echt gefesselt. Einfach dieses negative Menschenbild hat und praktisch dieses Gefühl hat, dass die Menschen kontrolliert werden müssen. Sehr umgangssprachlich redet, also kein hochgestochenes Deutsch, wenn er Begriffe benutzt wie Haudegen oder Gurgel, wo man natürlich auch andere Begriffe für benutzen könnte, oder berauscht von der Wollust des Kampfes. Das klingt natürlich sehr umgangssprachlich und ist für mich aber als Leser wesentlich einprägsamer, sodass ich ein bisschen mehr Freude habe daran. In dem zweiten Zitat sieht man halt noch, wie er das beschreibt. Also ich weiß, habt ihr das schon gelesen? Eben dieses Polis als das Große und man ist nur irgendwas in der Gesellschaft, wenn man Teil dieser Polis ist. Das heißt, ja, man wird nicht aktiv gezwungen. Ich glaube aber, dass man alleine durch den Druck in der Gesellschaft da reingerät. 고등학교의 역사 수업은 대개 이런 식입니다. 고3이 되었다고 해서 수업 방식이 바뀌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Das ist schon so, dass es natürlich
effektiv ist, wenn die Schüler es wollen, wenn sie selber möglichst viel Aktivität haben und entfalten und selber Dinge erarbeiten und sich auch gegenseitig vorstellen, auch in ihrer Sprache, auch sagen, da und da gab es jetzt ein Problem, das wir da gefunden haben und dann aber so gelöst haben. Das bringt schon was. 그러니 수업 시간에 얻는 지식보다는 수업을 준비하면서 하게 되는 공부가 더 많습니다. Ja, es ist auf jeden Fall so, dass man den Unterricht jedes Mal vorbereiten muss. Man muss immer die Hausaufgaben machen. Wir haben ein sehr dickes Buch, das nennt sich Schlaglichter, da ist die komplette Geschichte drin. Davon immer regelmäßig was lesen. Man recherchiert ab und zu im Internet. Man weiß ja ungefähr, zu welchem Zeitpunkt man sich befindet. Also ich weiß, es geht jetzt zum Beispiel demnächst um die DDR. Das heißt, ich weiß ziemlich genau, an welchem Punkt wir uns befinden. 쉬는 시간. 학생회장인 미아의 쉬는 시간은 바쁩니다. Woche nach dem Semester. Der Tag ist noch nicht so klar. Okay. Gut, dann sagen wir das Frau Theissen, Herrn Vetter und Herrn Schmidt dienstags in der ersten Pause. Wir sehen uns in der Woche. Die Pause ist schlecht, weil ich danach mit Frau Theissen Unterricht habe und von daher Frau Theissen wahrscheinlich nicht kann. Aber 오늘의 안건은 학교 운영 방식 의견 조율에 관한 것. 학생이 일을 한다고 해서 특별히 배려받는다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자신의 시간을 투자해 친구들을 위해 봉사하는 겁니다. 점심시간. 오늘 미아는 교장 선생님과 약속이 있습니다. 담임 선생님과 만나는 것처럼 학생이 교장 선생님을 만나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Gesprächskultur, runde Tische. Ja. Also wirklich ganz im Ernst. Das macht mir auch mehr Spaß, die SV mit dabei zu haben und auch die Eltern dabei. Es sind interessantere Dialoge, ne, als wenn man nur unter Lehrern spricht. Ich gar nicht so, dass von der Schülerseite so eine totale Abneigung gegen das alles ist, sondern dass häufig das Gefühl ist, wir sind nicht genug da selber drin. Es wird viel beim Kopf. Gerade auch das Pausenklingeln ist da so ein Debattenpunkt wieder sehr bei den Schülern. Und wir haben auch irgendwie einen zweiseitigen Katalog an Fragen von Schülern, die ich ihnen bitte irgendwann mal stellen soll. So in der Art. Ja, ich denke, zu dieser Kultur. 학생들의 요구는 학교 운영에 학생들의 의견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해달라는 겁니다. 종종 이런 면담을 할 때 교장 선생님과 미아의 관계는 동등합니다. 학교의 주체는 학생들이고 미아가 바로 그 학생들의 대표이기 때문입니다. Ja, wenn ein Lehrer Schüler diszipliniert, kann die SV mit dem Lehrer darüber sprechen, ob er insgesamt manchmal unfair sei oder so, oder ob er einem Schüler Unrecht getan hat. Die SV kann versuchen zu vermitteln. Sie kann aber nicht sagen, sie haben grundsätzlich falsch gearbeitet. An der Profession oder an der Professionalität des Lehrers, da ist das Ende der SV, da ist die Grenze. Wobei für Gespräche gibt es keine Grenzen. 네, 잘 보셨죠? 독일의 참 그 교육 방식이나 이런 부분에서 보면 좀 이렇게 좀 다르죠, 그죠? 예. 독일도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독일도 과거 우리나라가 산업화 시대에 했던 그런 교육 방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히틀러 시대 때 아주 되게 횡행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2차 세계대전의 어떤 전범 국가로 그러면서 이제 전 세계가 2차 세계대전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사망하고 이런 아주 불행한 일이 있었죠. 그걸 계기로 독일은 완전히 교육의 철학과 방법을 아주 바꿔버리는데요. 그러면서 교육의 철학도 바꾸면서 보시는 것처럼 또 독일이 청소년들이 살기 정말 그런 좋은 나라입니다. 예. 제가 저걸 조사를 해보면서 너무 괜찮다. 청소년 정책이 보시는 것처럼 스스로 하게 하라라고 하는 그 청소년 정책의 이념은 저렇게 제시하면서 청소년 시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따가 이제 또 말씀을 나눌 텐데요. 청소년 시설도 너무 많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독일의 청소년들은 갈 곳 없다라는 말은 안 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PC방 외에는 학원이나 PC방 외에는 청소년들 갈 곳이 별로 많지가 않거든요. 독일은 정말 그 어마어마한 시설들을 갖추고 있어요. 그거는 바로 저러한 철학의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상당한 나라거든요. 예. 그런 걸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일상적인 독일의 청소년 활동을 보시면요. 보시는 것처럼 청소년 활동 자체가 그냥 일상화되어 있어요. 예. 우리나라 학생들은 그냥 학교 끝나면 학원 가는 게 일인데
독일은 학원이 없죠. 유럽 뭐 외국에는 우리나라 같은 학원 개념이 없죠. 예. 학원이 갈 필요가 없죠. 거기 나라의 교육 자체가 학원가도 별로 배울 게 없고 학원도 없고요. 그래서 독일의 청소년들은 방과 후에 다양한 청소년 활동들을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게 일상적으로였습니다. 매일매일 참여하는 거거든요. 보시면 스포츠 단체, 그다음에 문화예술, 뭐 합창, 뭐 연극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교회 그룹, 종교 그룹, 그다음에 다양한 어떤 시민사회 단체 활동이라든가 저런 것들이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참 좀 부럽습니다. 하루빨리 좀 저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저런 활동들을 일상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저것은 이제 스웨덴의 얘기인데요. 스웨덴의 학교 시스템을 보시면요, 되게 생소한 단어가 있어요. 레저 타임 센터라는 게 학교 시스템 하에 이렇게 아예 들어와 있습니다. 저거는 바로 청소년 시설이기도 합니다. 예. 방과 후에 스웨덴 학생들이 저기 레저 타임 센터에 가서 특히 이제 초등학교에 4학년 이상의 학생들이 학교 밖에 있는 레저 타임 센터에 갑니다. 더 쉽게 표현하면 청소년 센터, 청소년 문화예술센터, 지금 여기 이 대덕에 청년 벙커가요. 되게 공간이 되게 좋은데요. 이러한 공간들이 학교 근처에 곳곳마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저런 시설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독일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교육, 정치교육, 생태교육이라고 그래서 세상을 배우는 독일 교육이 이렇게 해서 나와 자신은 이제 강한 자를 키우기 위해서 성교육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나와 타인, 타인과의 관계를 정립하는 교육으로 정치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와 자연을 좀 더 관계로 돌아보는 생태교육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렇게 세상을 배우는 독일 교육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얘기는 이제 또 덴마크의 어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룬투비의 교육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좀 정리한 것인데요. 요거는 좀 깊이 있게 좀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 그룬투비라고 이렇게 쳐보시고요. 어떤 포털에 쳐보시고 자료 같은 거 많이 있거든요. 영상도 아마 많으실 건데 그룬투비 같은 경우는 교육에 대해서 좀 아주 핵심적인 것을 제시합니다. 교육이란 이래야 된다. 그래서 그룬투비는 삶을 위한 교육, 삶의 계몽을 아주 가장 강조했습니다. 아무리 권위 있는 지식이라 하더라도 삶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그것은 교육이 아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교육을 대단히 중요시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한번 자세히 살펴봐야 된다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자유입니다. 자유. 그룬투비에게 자유란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할 자유를 추구하되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함께하는 다른 사람들의 자유가 담보될 때 주어지는 자유. 그래서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자유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말하는 겁니다. 자유를 강조했고요. 세 번째 강조한 게 공동체입니다. 혼자 할 수 있는 게 별로 많지 않죠. 자, 한국 사람 지금 장마가 났어요. 수해가 났어요. 자, 많은 사람들이 같이 지금 그 수해 복구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죠. 그런 것처럼 이 공동체가 나서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공동체는 정말 일상생활에서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인데 한국은 지금 공동체가 별로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에 살고 있고 이렇게 뭐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살고 있어도 옆집 사람들, 이웃과 이렇게 소통하고 이렇게 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현재. 그래서 저는 공동체를 좀 많이 강조하고 있어서 저는 우리 대덕의 혁신교육지구 우리 마을 강사 선생님들이 지금 39명이 올해 이제 교육을 받으시는데 아마 곧 만나게 되실 겁니다. 그럼 선생님들께서 39명이 한 분 한 분 따로 존재하지 마시고 이 교육이 끝나시면 서로 뭐 SNS를 통해서 한번 서로 그룹으로 묶이시고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도 한번 일상생활에서도 한번 자주 모임을 가지셔서 좀 공동체를 이루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드립니다. 제가 이제 전국으로 많이 이제 강연을 다닐 때마다 강조를 하는데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뭐 네이버 밴드 같은 걸 만들어서 바로 가입시켜서
정보도 교환하고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각기 다른 한 명 한 명의 마을 강사로 존재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좀 공동체를 좀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다양한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게 될 텐데요. 이런 말씀 제안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 살아있는 상호작용입니다. 이 살아있는 상호작용은 이 살아있는 상호작용 통해서 선생님들도 이제 우리 그 학생들을 이제 만나게 되잖아요. 그 여가 활동을 이제 선생님들께서 직접 다양한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아이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핵심적인 게 바로 저 살아있는 상호작용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우리 아이들에게 단순하게 지식을 전달해 주는 것을 넘어서는 것이 바로 살아있는 상호작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관계를 중시하고 서로 타인의 입장에서 꼭 가르치는 입장에서가 아니라 학생의 입장에서 같이 생각해보고 서로 진정하게 살아있는 그런 상호작용을 끊임없이 했을 때만이 수업의 효과도 높고 그 이상으로 계속 잘 발전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제가 이제 덴마크 사례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그냥 덴마크가 좋은 거 잘하고 있는 거를 그냥 단순하게 배우자라고 하는 것은 뛰어넘는 것입니다. 덴마크가 왜 저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그런 것을 잘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저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한국이 사실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고 뭐 부강한 나라가 됐는데 교육 문제만큼은 아직 변하지가 않았어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한국은 저런 좀 학벌주의, 능력주의 저런 게 너무나 오랫동안 지속돼 왔어요. 저게 물론 이제 좀 저게 기능을 잘 해서 이렇게 막 이게 산업 사회에서 많이 이제 고도 성장을 이뤄내긴 동력인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하지만 저게 지금까지 지속된 것 자체가 좀 문제거든요. 저런 걸 통해서 대학을 수직 서열화 구조 이렇게 해서 뭐 스카이라는 대학부터 시작해서 대학을 이렇게 계층화했잖아요. 저런 게 지금까지도 남아 있고요. 저러다 보니까 최고의 대학을 가려고 그 경쟁적인 입시 교육이 계속 이렇게 되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초중등 교육법에 보면 저렇게 입시 교육을 하라고 법으로 정해진 건 또 없습니다. 법에도 없는 걸 지금 저렇게 내용적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냥 저런 굴레에서 계속 한국이 저런 문제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혁신학교나 혁신교육지구도 저거를 이제 깨고 나가야 되는데 저런 구조가 좀 있어서 저런 구조가 하루빨리 좀 바뀌어야 된다. 저는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데에서 한국의 교육의 현실과 한국 교육은 어떻게 변화돼야 되는가를 저렇게 제가 한번 이렇게 그 내용별로 한번 이렇게 써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 한국 교육이 좀 바뀌려면 저러한 과제, 현실과 저런 과제가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떤 나라가 돼야 되겠는가가 이렇게 제시를 해놨습니다. 사실 하나하나가 내용들이 되게 이제 깊게 좀 이렇게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참고로 좀 제가 대덕의 마을강 선생님들을 좀 더 깊게 생각하고 극진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서 저런 것들을 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단순하게 자기 재능을 펼치는 것을 이상으로 저렇게 한국 사회가 저런 교육적인 과제들이 있고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다는 것을 좀 참고로 잘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마을 축제가 바로 정규 수업이 되는 학생들이 학교 정규 수업이 그냥 마을 축제로 연결되고 마을 교육 공동체를 수업으로 느끼는 그리고 마을을 위한 대덕을 위한 청소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학교와 마을이 서로 협력하고 그런 역할에서 마을강 선생님들의 역할이 대단히 큽니다. 그리고 대덕을 사랑하는 대덕에 대해서 잘 아는 그리고 대덕의 역사와 자연을 위해 노력하는 청소년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전에 있는 대덕구가 지금 대전에서는 혁신교육지구를 하고 있는 유일한 구인가요? 또 많아졌나요? 예, 많아졌나요? 대덕이 가장 첫 번째로 한 거죠, 그죠? 예, 대덕이 혁신교육지구를 대전에서 첫 번째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대덕구와
대전에 여기 해당 지역이 동부교육지원청인데 그 일반자치와 교육자치, 대덕구청과 동부교육지원청이 대전 교육청과 대전교육청과 이렇게 같이 협력해서 화학적 결합, 일상적인 협력을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려봅니다. 대덕의 그 학교 수나 학생 수를 보니까 작지 않은 수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마을과 교육의 관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을에 대한 교육, 마을을 통한 교육, 마을을 위한 교육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저는 여기서 마을 강사 선생님들은 아마 마을에 대한 교육에서도 그 역할을 하실 수도 있고요. 마을을 통한 교육에서도 그 역할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예, 이런 내용들을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안을 드려보면 첫 번째 마을교육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학교 구성원들의 노력이 좀 필요해요. 그러면 마을에 대한 교육과정, 이거 지금 대전에서도 진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교육과정이라고 있습니다. 학교 안에서 저런 걸 많이 하고요. 마을에 통한 교육과정, 마을을 위한 교육과정. 보통 프로젝트 학습이나 저런 걸 하고 있는데요. 저런 걸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마을 강사 선생님들에 해당되는 마을 구성원들, 지자체나 마을기관, 주민들에 의한 마을교육 공동체 실현은 저는 이제 아까 독일의 사례처럼 방과후를 책임지는, 방과후와 돌봄을 책임지는 그런 마을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선생님들 지금 이제 하반기부터 이 어린 청소년 여가 활동을 하게 될 텐데 그게 바로 방과후에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의 문화예술 공간을 확충하고 그다음에 청소년의 온전한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을 실현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학교와 마을 전체가 노력하는 마을교육 공동체는 사실 혁신교육지구는요. 지금 대덕구가 지금 나왔기 때문에 이 혁신교육지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것은 일반자치와 교육자치가 서로 협력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동단위로 14개 동단위로 작은 단위로 협력 구조를 좀 만들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마을 자치, 마을 민주주의, 주민자치 이런 것들 잘 실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모두가 행복한 대덕 교육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저는 저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마을 강사 선생님들 행복하신가요? 마을 강사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 학교 선생님들의 고민, 학생들의 고민, 학부모의 고민, 그 다음에 공무원들의 고민을 다 이렇게 터놓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속에서 그렇게 터놓고 얘기하면서 방법을 하나 둘씩 찾아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고 싶은 학교와 살고 싶은 마을을 위해서 협력을 좀 일상적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대덕의 청소년들이 일상적으로 건강하게 좀 성장하기 위해서 스마트폰에만 빠지지 않는 그런 청소년들, 문화예술 체육 활동을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청소년들로 좀 변화되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된다. 그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12개의 동이 있는데요. 대덕에 현재 청소년 문화의 집 1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대덕구청장님이 이거 좀 의지를 좀 가지셔야 되는데 우리 마을강 선생님들도 좀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게 법에 의한 것이거든요. 법에 의해서 12개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좀 1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게 빨리 만들어졌으면 좋겠고요. 매년 그 마을교육 공동체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는데요. 저렇게 저기서 저는 열정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된다. 대덕에. 예. 그래서 마을 강사 선생님들도 마을 강사로만 딱 역할을 한정하지 마시고 대덕의 혁신교육지구를 위해서 참여하는 그런 열정 있는 참여자로 좀 나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을 강사 선생님들의 그 학습 모임들, 공동체, 학습 공동체 이런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렇게 이제 다양한 형태로의 어떤 토론회 이런 것들을 좀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사업에만 좀 관심 갖지 마시고요. 좀 공부도 하시고 논의하는 장에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학교와 마을을 서로 연계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찾아 나셨으면 좋겠다. 저런 것들이 정말 활성화되면요. 사실 공동체가 앞당겨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양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동네마다 마을 축제를 만들 때 학교하고 협력해서 하고 있고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나서고 예를 들면 어린이날 행사도 대덕에서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어린이날 행사를 그냥 다
다 같이 마을 축제로 만드는 거죠. 거기에 또 많은 마을 강사 선생님들이 들어오고, 예. 또 일상적으로 만약에 청소년들이 인프라가 없으면 뭐 TV에 보니까 어느 막 골목을 막아서 거기에 청소년 놀이마당으로 만들어서 하는 그런 어른들의 노력도 봤는데요.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그 대단히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다. 예. 자, 지자체와 교육지원청의 역할 제한은 뭐 이제 이것은 뭐 요거 해당 분들이 좀 봤으면 좋겠으니까 넘어가고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제 협치거든요. 협치와 협력이 정말 필요합니다. 예. 근데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저런 게 이제 교육과 학교에서도 저런 걸 잘 못 배웠어요, 사실. 그리고 일상적으로 다 각각 개인화돼 있어서 저렇게 협력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좀 시작해야죠, 제대로 하려면. 혁신교육지구의 성공의 핵심은 협력입니다. 예. 저를 협력하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대덕의 민관학이 저렇게 많이 계신데요. 저 민과 관과 학이 이렇게 함께 좀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뭐 서울에서도 이제 혁신교육지구 하면 민관학이 잘 이렇게 좀 발전돼 있고 되게 나아가고 있는데요. 초기 단계 많이 싸우거든요. 민과 관과 학이 서로에 대해서 막 싸우기도 많이 해요. 그런데 사실 보면요, 민과 관과 학이 서로 이렇게 짝 두부 자르듯이 다 나눠지는 것도 아닙니다. 대덕 구청장님은 관이라고 하겠지만 또 민이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학부모라면 학부모이기 때문에 학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민과 관과 학의 성격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관 학이 서로 이렇게 나누려고만 하지 말고요. 서로 협력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을 했으면 좋겠다. 자,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제안을 다시 이제 정리로 말씀드립니다. 아까 7개 말씀드렸죠. 민주주의, 경계를 넘는 12개 동 전체가 나서는 대덕의 모든 민관 기관이 협력하는 것을 제안했죠. 그 다음에 어린이 청소년이 활기찬 대덕, 문화예술 체육으로 활기찬 대덕, 그 무엇보다 사람이 우선인 사람 사는 대덕으로 가는 것이 바로 마을교육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그런 핵심적인 사안이다라는 거 다시 복습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대덕구의 마을교육 공동체가 선순환되기를 희망합니다.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면요, 소통하게 되고, 그러면 협력하고, 그러면 공동체가 활성화됩니다. 그럼 행복해집니다. 그럼 또 이해하고 존중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렇게 선순환 구조, 이렇게 선순환됐을 때 이 대덕이 되게 따뜻한 공간이 되고, 우리 아이들이 그 따뜻한 이 울타리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아주 강한 자아를 가진 건강한 청소년으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른들도 더 그런 영향을 받아서 공동체를 또 굳건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겠죠. 예, 그러한 대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덕의 마을교육 공동체가 우리 마을 강사 선생님들의 활기찬 그런 활동으로 더욱더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1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